지금 제 나이 68입니다. 한때는 시청 도시계획과장이었고 지금은 새벽마다 폐지를 줍습니다. 퇴직금과 집까지 걸고 딸과 함께 예식장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말렸던 선택이었습니다. 왜 저는 모든 걸 잃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오늘 그 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70년대생입니다. 25세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65까지 한 직장만 다녔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시작해서 과장으로 정년을 맞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출근. 민원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법규집을 달달 외웠고 서류에 도장 찍을 때도 2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맞벌이 덕분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출 한 번 안 받고 아파트를 샀고 딸아이 대학 등록금도 현금으로 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부러움을 샀습니다. 공무원 부부라 안정적이라고들 했습니다. 딸 하나 키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식 관련 학과를 나와서 웨딩 플래너로 일했습니다. 서울 큰 업체에서 경력을 쌓더니 지역 호텔 웨딩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했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2019년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3억 2천만 원. 공무원 연금까지 합치면 부부가 조용히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행이나 다니고 손주나 봐주면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평범한 노후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평온하게 늙는 게 보장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퇴직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 예식장 현황, 경쟁업체 분석, 예상 수익 구조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지역엔 제대로 된 예식장이 없어요. 시설 낡은 데만 4곳 있고 젊은 세대는 전부 광역시로 나가요. 근데 우리 인구가 10만이에요. 신혼부부가 연간 600쌍 넘어요. 시장은 있는데 공급이 엉망인 거예요. 딸의 말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웨딩홀 운영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업체 네트워크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투자는 5억 정도면 돼요. 건물 임대에 2억, 인테리어와 설비에 2억 5천, 운영 자금 5천. 아빠 퇴직금이랑 집 담보로 대출 조금만 받으면 가능해요.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평생 쓰고도 남는 거야. 왜 위험하게 사업을 해?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이 일 10년 넘게 했어요. 남 밑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젠 제 사업하고 싶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경험도 있고 계획도 치밀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엔 정말 변변한 예식장이 없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직접 해봤습니다. 기존 예식장 4곳을 돌아봤습니다. 시설은 낙후됐고 음식은 평범했고 서비스는 불친절했습니다. 젊은 예비 부부들이 왜 광역시로 나가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저만 믿어주세요. 운영은 제가 전부 책임질게요. 아빠는 투자만 해주시면 돼요. 3년만 지나면 투자금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 나올 거예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검증된 업종이었고 경험 있는 딸이 직접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연금보다 수익이 클 거라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아파트를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총 5억 2천만 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2019년 9월 예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빌렸습니다. 인테리어는 딸이 직접 감리했습니다. 화이트 톤의 샹들리에를 단 홀, 신부 대기실, 폭신한 소파가 놓인 로비. 사진으로 봐도 기존 예식장들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개업 첫 달은 좋았습니다. 오픈 기념 할인과 SNS 홍보 덕분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주말마다 예식이 이어졌고 하객들은 시설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딸은 신부 상담부터 당일 진행까지 모든 걸 직접 챙겼습니다. 한 달 매출이 6천만 원 나왔습니다. 인건비와 식자재비, 임대료를 빼면 순이익이 1,500만 원쯤 됐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아빠. 제 말이 맞았죠? 저도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 예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비수기라고 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접어들면 결혼식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월세 500만 원, 직원 5명 인건비, 전기 수도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11월엔 주말 예약이 4분이었습니다. 평일은 아예 비었습니다. 순손실 700만 원. 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봄만 되면 성수기예요. 그때 만회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주방장이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음식 맛 불만이 쌓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SNS 리뷰에 음식이 별로라는 글이 몇 개 올라왔던 참이었습니다. 딸이 급하게 새 주방장을 구했는데 급여 협상에서 예산을 100만 원 초과했습니다. 12월 말 장부를 정리하며 계산해 봤습니다. 석 달 동안 순손실이 1,200만 원.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딸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2020년 봄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이미 예약도 좀 들어왔어요.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첫 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거라고. 봄 성수기만 넘기면 안정될 거라고. 그렇게 2020년을 맞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다는 걸. 2020년 2월 말 뉴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곧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월 예약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12건 중 11건이 연기나 취소로 바뀌었습니다. 남은 한 건도 하객을 3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네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4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도 6월도 똑같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고 결혼식은 가족만 모이는 소규모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같은 예식장은 필요 없어진 겁니다. 홀은 텅 비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의자들만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청소를 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냉난방비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그만두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담당이 먼저 나갔습니다. 일이 없는데 월급만 받긴 미안해요. 서빙 직원 둘도 떠났습니다. 결국 딸과 저 주방장만 남았습니다. 7월쯤엔 월 적자가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만 나가고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딸이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거절했습니다. 코로나는 나도 힘들어요. 아내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말렸어야지. 왜 딸 말만 듣고 그랬어?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했어? 그때 찬성했잖아. 밤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8월 어느 날 딸이 무너졌습니다. 홀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자신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9월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비상금도 털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모든 게 날아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0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체가 2개월째라고 아파트 경매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집까지 잃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0년 11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다 잃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석 달째 밀렸고 은행은 아파트 경매를 경고했습니다. 임대료도 2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폐업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권리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식장을 인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비를 팔려 했지만 헐값이었습니다. 샹들리에와 음향 장비, 주방 기기를 전부 합쳐도 1,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보증금 4억 중 2억만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로 상쇄됐습니다. 남은 대출은 2억 3천만 원. 결국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딸은 매일 울었습니다. 아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자신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빠 인생을 망쳤어요.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후회로 가득했으니까요.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아파트를 내놓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원망보다 체념이 더 아팠습니다. 2021년 3월 25년 살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금매로 내놓아서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팔렸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4천만 원. 그마저도 폐업 정리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좁은 골목에 들어설 때 딸이 차 안에서 얼굴을 감쪽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짐을 내리는 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부엌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서울로 올라갈게요. 여기선 못 살겠어요. 다시 일 찾아볼게요. 이틀 뒤 딸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역까지 배웅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집도, 딸도, 그리고 아내와 나 사이에 무언가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반지하 방 한 칸과 2천만 원,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고 동네를 돕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 이틀 공원 청소를 하고 나머지 날은 폐지를 줍습니다. 한 달 수입은 40만 원 남짓입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아내는 여전히 함께 삽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또 먹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돌립니다. 원망은 아닙니다. 그냥 마주 보기가 힘든 겁니다. 딸과는 명절에만 연락합니다. 서울에서 다시 웨딩 플래너로 일한다고 합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 잘 지내요. 그 말 뒤에 숨은 무게를 압니다. 제가 망친 인생의 무게를 6개월 전부터 복지관에서 노인 투자 피해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과장 출신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담담히 꺼냅니다. 저는 35년 공무원 생활 끝에 퇴직금 3억을 날렸습니다. 딸과 함께 예식장을 했습니다. 딸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딸의 인생까지 망쳤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 사업 도와주다 망한 사람,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사람, 노후 자금을 부동산에 몰빵했다가 날린 사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감당할 여력도 없으면서 뛰어든 건 제 잘못입니다.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것도, 집을 담보로 잡은 것도 전부 제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게 잘못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 책임지는 건 다릅니다. 저는 딸의 선택을 도와준 게 아니라 제 전 재산을 걸어서 딸에게 짐을 지운 겁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옛날 동료를 만납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그럭저럭.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대충 짐작하니까요. 후회는 매일 밀려옵니다. 새벽에 눈을 뜰 때, 폐지를 주울 때, 반지하 방에 누워 천장을 볼 때, 만약 그때 연금을 선택했다면, 만약 딸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만약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접었다면, 하지만 만약은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노후 자금은 노후를 위한 겁니다.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안정된 연금을 포기하고 한탕을 노리는 순간 인생은 무너집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